자,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2015학년도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2016학년도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우리가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제가 함께 2015학년도 기출문제를 분석하는데 전부 다 함께 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쉬운 문제, 누가 봐도 정답이 나올 수 있는 너무 쉬운 문제는 패스를 하고요. 유치원 교육과정 A에서 세 문항 그리고 B에서 세 문항을 제가 선정해서 좀 선생님들이 많이 틀리신 것 같은 것들 그리고 이론적으로 좀 보충을 많이 해드려야 되는 그런 내용들로 선정을 했습니다. 가부터 다까지 교사 저널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5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하나를 봤을 때는 교사 저널이다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여기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죠. 일화 기록, 그 다음에 모레노의 사회성 측정법, 그렇죠. 그리고 또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까지. 자, 세 가지를 다 알아야지 세 가지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일화 기록이 뭔지 잘 알고 계세요. 하지만 이렇게 자주 나온다는 건 보다 더 정확하게 한 번쯤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화 기록법이 뭐냐? 너무 쉽죠? 첫 번째, 자, 개인의 행동에 관해 제3자의 입장에서 관찰 기록하는 것. 자연적인 상황에서 특정 시간에 일어난 행동이나 사건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관찰 대상의 특성에 대한 정보 수집에 유용하다. 전반적인 일화 기록법의 특징,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일화 기록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언제, 그리고 어떤 행동이 어떤 조건에서 발생됐는지를 사실적으로 기록을 해야 돼요. 자, 있는 그대로 그림 그리듯이 마치 그렇게 기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기록에 하나의 사건만 들어가야 돼요. 여러 시기의 사건을 총괄해서 종합적으로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게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일화 기록은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지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기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이와 기록 도구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그죠? 메모를 통해서 교실 내에서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또 중요하게 선생님들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 일어난 사건을 즉시 기록을 해야 돼요. 즉시. 행동이 발생한 직후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 자주 나요. 뭐 나중에 기억해서 기록한다? 이런 거 나오면 곤란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즉시 기록이 어려운 경우가 분명히 있죠. 그럴 때는 핵심적인 단어나 문장을 메모를 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작성 요령에 제가 기록해놨죠. 발생된 후 즉시, 그리고 육하 원칙에 따라, 그리고 동일한 용어로 일관성 있게 기록할 필요가 있다는 것. 자, 유의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과거에 문제에 나왔었다고 했으니까 한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 쭉 썼다가 이전에 어떻게 됐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일어난 순서대로 쓰셔야 되고요.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됩니다. 뒤에 교사 6번에 있죠. 교사의 분석을 마지막에 기록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얘가 이런가 보다. 이거는 굉장히 교사의 주관적인 기록이에요.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슬픈 표정을 짓는다. 이런 거는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문제에 나왔던 것처럼 직접 화법으로 기록하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상호작용을 기록하는 거. 상호작용을 직접 화법으로 기록하는 걸 4번하고 5번을 묶어서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6번에 이제 교사의 분석을 마지막에 기록한다 그랬는데 좀 구분해서 기록하실 필요가 있어요. 일화 기록 내용을 적으셨으면 이제 그 내용에다가 이어서 하지 말고 교사의 분석 해가지고 적으시는 게 더 좋죠.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자의적으로 비판하거나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서술을 하지 말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화 기록법은 사실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들이에요. 선생님들이 이 문제 나오면 반드시 다 맞추셔야 됩니다. 사회성 측정법의 용도를 보시면요. 자, 왜 이렇게 사회성 측정을 하느냐 보시면 새로운 집단을 조직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집단을 재조직할 때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예요.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이는 누굴 좋아하고 누구는 누굴 선택하고 또 누구는 누구에게 선택당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의도를 가지고 친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룹을 만든다든지 그럴 때 아주 유용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성 측정법의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종류. 첫 번째는 또래를 지명하는 거죠. 그리고 동료 평정법이 있어요. 요 3가지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요. 요거는 뭐냐? 한 반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게 하는 거예요. 반 전체의 명단을 다 주고 20명이 계시면 명단을 다 주고 이 친구가 좋은지 같이 앉고 싶은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평정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3번째가 짝진 비교법이라 그래서 이렇게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서로 비교해서 사회성을 파악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교우도. 교우도, 이 교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유형은 6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험 문제의 답에 해당이 되는데, 인기형, 아까 말씀드렸죠? 고립된 아이. 고립형인데, 요 2가지 정답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연쇄형이 있습니다. 연쇄형은 뭘까요? 지선이는 하율이를 선택했는데 하율이는 진실을 선택하고, 뭐 이렇게 연쇄적으로 되는 거를 연쇄형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삼각형도 있어요. 보라, 민재, 혜영. 보이시죠? 보라, 민재, 혜영이는 서로 보라는 민재를, 민재는 혜영이를, 혜영이는 보라를. 이렇게 유형이 되는데 요걸 삼각형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단짝형이 있는데 요거는 상호 선택이라고 된 진실과 동화, 슬기와 보경이와 민재. 이렇게 연결된 부분들을 단짝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척형이 있어요. 배척형. 우리가 여기 문제에 나온 용어를 고립아라고 봤는데 배척형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아이를 체크해라 라고 했을 때 선택된 아이가 배척형이 되겠죠. 고립아하고 배척형 요 차이는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나온 문제에 나온 것처럼 아무도 선택하지도 않고 선택받지도 못한 아이는 고립아가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제에서는 싫은 아이를 표시를 하기를 하지 않았지만 혹시 싫어하는 아이로 많이 선택되는 아이도 사실 있어요. 불행한 현실이지만 아이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저희 아이도 물어보면 친구를 자꾸 때려서 그 친구가 싫어 이렇게 하는 친구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여러 친구들에게 그렇게 선택이 되면 그 친구는 이렇게 배척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차이만 좀 분명히 아시고 말씀드린 6가지 종류를 아시면 잘 풀 수 있는 문제셨어요. 가드너입니다.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인데요. 선생님들 너무 잘 아시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7가지 지능을 자세히 알고 계시면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오늘은 가드너의 지능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자, 그래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캐치의 교사 발달 단계에 근거해서 첫 번째, 김교사에게 해당되는 단계의 명칭을 쓰고 두 번째, 위 사례를 근거로 이 단계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위의 사례에서 1. 장학의 절차와 방법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 1가지와 그 이유를 쓰시오. 이렇게 3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3가지 문제지만 5가지 쓰는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캐치의 교사 발달 단계에 잘 기억해서 쓰셨는지 2013년도에도 캐치 관련해서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생강, 그쵸? 제일 첫 번째는 생존 단계입니다. 그래서 첫 1년. 그 다음에는 강화 단계가 있죠. 그래서 요때 교직 입문해서 1년에서 한 3년 요때. 그 다음에 생존, 강화, 그 다음에는 이제 갱신 단계. 그래서 빠르면 3년, 아니면 이제 5년, 3에서 5년이 갱신 단계군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성숙 단계. 빠르면 3년에서 이제 5년 이상 계속 성숙되는 단계죠. 엘바즈에 의하면 하면서 기억이 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실천적 지식이에요. 언어교육 접근법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의사소통 영역 할 때 이제 또 다루기도 하고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언어교육 접근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발음 중심
접근법이 있고요. 두 번째, 총체적 접근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음 중심과 총체적 접근법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죠? 낮자. 그렇죠? 낮자. 그 다음에 위에는 낱말. 낱말들이 모여서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서 이야기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낮자부터 시작해서 낱말, 문장으로 올라가서 이야기까지 가는 게 발음 중심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향식 접근법이다. 왜? 낮자가 가장 하위 개념이니까, 그쵸? 상향식 접근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사실 발음 중심 접근법으로 많이 활용을 했어요. 자, 그런데 1980년대 중반부터는 발음부터 하는 거 낮자부터 낱말부터 이거 아닌 것 같다. 통합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동안 통합한 적이 있었죠. 최근에도 사실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통합적으로 지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총체적 접근법은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이야기, 문장, 낱말, 낮자로 이렇게 내려오는 하향식 접근법이 바로 총체적 접근법이죠. 그래서 한동안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체적 접근법이 최고 좋은 걸로 생각을 하고 현장에서도 활용을 했고 또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차츰 총체적 접근법 그렇게 좋다 그러는데 아이들이 읽기 능력이 저하돼. 왜 그러냐? 발음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합쳐서 나온 게 바로 오늘 문제에 나오죠? 균형적 접근법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문학적 접근법도 하나 더 있긴 한데, 자, 그래서 오늘 문제에, 이 동시, 그 다음에 동요, 봄소식, 이렇게 하면서 언어 영역, 미술 영역까지 교육계획 안에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말하는 정답은 균형적 접근법입니다. 개념이 뭐예요? 발음 중심 접근법과 총체적 접근법의 장점을 모아서 적용한 접근법이 균형적 접근법이다. 이렇게 쓰시면 정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장점을 수용한 것들. 근데 사람들이 발음 중심 접근법과 총체적 접근법의 조합이다. 혹은 절충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징 제가 좀 적어놨는데요. 언어학습을 실시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하는 균형의 요소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루려고 그냥 뒀고요. 특징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균형적 접근법의 일반적 특징을 보시면 자, 모든 유아에게 알맞는 단 하나, 어떤 유아도 발음 중심으로 하면 돼, 어떤 유아도 총체적 접근으로 하면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유아에게 알맞은 단 하나의 문해 지도 방법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출발한다는 것. 그리고 의미 습득을 중심으로 전체에서 부분에서 전체로 다시 되돌아가는 진행 과정이다.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